안녕하세요. 사이다 한국사 1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4강은 우리 지난 시간에 안내를 했던 것처럼 이제 조선인의 정치사를 제외한 다른 부분을 좀 다뤄볼 거예요. 사회사와 관련된 부분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제목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제목은 신분제의 정비와 향촌 지배체제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조선의 신분제도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은 이 향촌, 지방사회를 어떻게 통제하고 또 지방사회에 어떤 가치가 확산되어 왔는지를 우리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또 오늘 한번 열심히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이 조선의 신분제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조선의 신분제는 법적으로는 양천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 때 백정과 정오를 배웠었죠. 근데 비슷해요. 양천제인데 물론 이제 양천제는 이 고려시대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넓죠. 이 양인은 국가의 역을 부담하는 사람, 여기서는 이제 국가의 세금을 부담하는 일반 백성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천민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의 역을 부담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그러한 계층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천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이 조선시대가 시기가 흐를수록 이 양인 세력이 좀 분화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게 되면 반상제가 나온다고 하는데, 뭐 공식적인 이제 신분제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사회가 운영되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천민은 그대로 있다 치고 이 양반이 분화를 하여서, 그래서 양인 세력이 이제 양반 계층, 중인 계층, 그리고 일반 백성이라고 하는 상민 계층으로 분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조선의 신분제는 크게 보면 4개의 단계의 신분제로 유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걸 좀 참고를 해 두셔가지고 이 사료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조판서 허종 등이 논하다라는 기록이 이제 성종실록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의관, 의술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죠. 역관, 통역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음양관은 이제 좀 뭐랄까요? 그 전통적인 그런 음양오행과 뭐 풍수지리 관련된 것. 산관은 이제 돈 계산을 하는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관리입니다. 재정과 회계 업무. 율관은 법을 이제 살펴보고 정비하는 관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모두 이 중인계층에 속하는 하급 관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한 가지 재주만 가졌을 뿐이니 양반 사대부들과 같은 열에 둘 수 없습니다. 양반 사대부는 유학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지식을 아우르는 교양인인데 비해서 이러한 사람들은 한 가지 지혜만 가진 전문직이기 때문에 안 된다.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역할에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이 보면 사실 되게 사회적으로 좀 많은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과거하고는 좀 기준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전하께서 의원과 역관을 권장하고자 하시어, 자, 그 제주에 정통한 자를 특별히 동반과 서반에 뽑도록 하였으니 밑줄을 한번 그어보죠. 자, 그러니까 당시에 성종이 이러한 제주가 있는 이런 관리들을 좀 높여서 양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했더니 이제 재상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군다를 욕되게 하시고 선왕의 제도를 버리시어 미천한 사람 높게 하시니 이것은 옳은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중인들을 우대하여 양반 계열에 올리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사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사료고요. 네. 그러니까 이 같은 양인이라고 하더라도 양인 내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신분 격차라는 게 있었고, 사실 그것이 이제 현실적인 신분제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다음 이것은 이제 그 조선 후기의 사료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규사라고 하는 책에서 나왔다고 돼 있는데 이 규사는 1858년 그러니까 조선에서도 보면 상당히 후기에 제작된 책입니다. 보시면 이 자체가 이제 당시에 이 중인 세력들이 주로 만든 그 책들이에요.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면 자, 오래 막혀 있으면 반드시 터놓아야 하고 원한이 쌓이면 반드시 풀어야 하는데 뭐 이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밑에가 중요하겠죠. 다음이 중요합니다. 밑줄 그어보세요. 중인. 자, 서의 벼슬길이 막힌 일은 우리나라의 편벽된 일로 원통하고 답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인 계층에서도 특히나 아까 봤던 그런 하급 관리라던가 또는 서얼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중인 계층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중인 계층이라고 하면 보통 아까 봤던 역관이라던가 산관과 같은 그런 실무를 담당한 하급 관리가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 또 뭐가 포함이 되냐면 서얼이 포함이 됩니다. 서얼은 기본적으로 아버지는 양반인데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좀 달라져요. 어머니의 신분이 양인이면 서자, 어머니의 신분이 천민이면 얼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홍길동전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홍길동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홍길동의 어머니가 사실은 노비 출신이죠. 그러니까 홍길동은 사실 따지고 보면 서자라기보다 얼자에 가깝습니다. 뭐 아무튼 서얼로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그 유명한 호부호영이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얼은 양반의 자제지만 어머니의 신분이 뭐 상민이나 천민이어서 사실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당연히 고위직에도 등용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포함한 이 중인들이 이렇게 신분차별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글이 바로 이 글입니다.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조선 후기에 가서는 어느 정도 세력을 꾸리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저서를 지어서 자기들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확실히 조선 후기에는 사회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조선 후기에 이런 신분제 변동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노비와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노비 종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천천히 볼게요. 자, 김상성이라는 자가 군영에서의 족징과 인징의 패난을 통렬하게 아뢰고 이 군영에서 족징과 인징은 요 다음 차시인 16차시에서 좀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보면 군역, 군대 가는 대신 내는 세금을 얘기하는 거죠. 군대 가는 자들이 내는 세금을 군역이라 하는데 군역에서 족징이라는 것은 가족들에게 물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척들에게 이 대신 세금을 내게 하는 게 족징, 또는 친척이 없으면 이웃 사촌에게 대신 내게 하면 인징이에요. 그러니까 군포를 낼 사람들은 이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도망을 가면 친척 또는 이웃 사촌의 군포를 대신 내게 하는 거죠. 엄청난 패단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통렬하게 아래고 이어 금년 이후로는 모든 노비 양민처의 소생은 공천 사천을 막론하고 모친의 역을 따르게 하여 양인 장정의 수요를 늘릴 것을 청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조금만 우리 풀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 조선 시대에는 대체적으로 세금을 총액제로 계산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 세금을 납부해야 될 전체 대상이 있으면 그 전체 대상의 세금을 총액을 걸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총액에 맞춰서 세금을 걷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간단히 계산해 볼게요. 그러니까 100억어치의 세금을 걷어야 돼요. 그러면 근데 사람은 뭐 예를 들면 100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인당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억치의 세금을 내는 거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총액을 정해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사람이 늘거나 주는 거에 따라서 세금의 총액이 변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고?
자, 만약에 사람이 100명인데 50명으로 줄었어요. 그럼 세금 얼마 내나요? 1인당 2억을 내야 되는 거죠. 물론 사람이 는다면 당연히 세금의 양이 줄죠. 네. 자,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조선시대의 세금은 전반적으로는 총액제로 운영이 되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조선 후기에 나타난 변화긴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걸 보면, 자, 두 번째 걸 볼게요. 양인의 수를 늘려라. 무슨 말이냐면, 군역은 군대를 가서 국가에 봉사를 해야 되는 자가 군대를 가는 대신에 내는 세금을 군역 또는 군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인의 수가 정해져 있으면 그 양인의 수만큼 군포를 내야 되는데, 일부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해서 양반이 되거나 또는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면 양인의 수는 줄어들고, 양인의 수는 줄어드니까 그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게 아니죠. 양인의 수가 줄어들지만 세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 주는 방법은 세금의 수를 줄이거나 양인의 수를 늘리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김상성이라는 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노비의 양민처의 소생은 공사천을 막론하고 모친의 역을 따르게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좀 볼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지금 김상성이 해결 방안을 제시한 건 뭡니까? 양인의 수를 늘리자는 겁니다. 세금을 줄이면 국가에서 쓸 세금 양이 줄면 국가가 부담이 되니까 세금 낼 사람을 늘리게 합시다. 그럼 양인을 늘리는 방법은 뭡니까? 양반을 끌어내릴 수는 없으니까 천민을 끌어올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천민 중에서도 노비를 양민으로 올리자는 겁니다. 그럼 갑자기 멀쩡한 노비를, 사실 노비는 이제 따지고 보면 국가 또는 개인의 재산 아닙니까? 물론 국가의 입장에서는 공노비를 해방시킬 수도 있어요. 실제로 나중에 정조의 아들이었던 순조 때는 공노비를 해방시켜버려서 양인의 수를 늘려요.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사적인 부분을 지금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산업이까지 완전히 해방되는 건 고종시대에 가서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양인의 수를 늘리는 방법은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 노비가 될 아이를 양인으로 바꾸는 방법은 가능한 거죠. 그럼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또 알 수 있는 건 당시의 결혼 풍속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당시에는 어떤 형태의 결혼이 많았냐면 자, 천민 아버지와 양인 어머니의 결혼이 많았다는 겁니다. 둘이 결혼해서 이제 자식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노비들도 당시에 어느 정도 경제력이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양인이라면 아무래도 양인과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근데 양인도 이 천민과 노비와 결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양인의 신분이 몰락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노비가 이러한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갖췄기 때문에 노비가 양인 여성과 결혼을 할 수 있었고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많았다. 이런 유의 결혼 형태가 많았다는 거예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김상성의 주장은 뭡니까? 이런 식의 결혼 형태가 많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원래 조선의 법에는 원래는 그러니까 당시라고 합시다. 당시 법에 의하면 일천즉천이라 하여 부모 중 한 명이 천민이면 곧 그 자식도 천민이 되는 법이 적용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은 당시까지의 법에 의하면 천민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천민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국역을 지지 않는 자입니다. 국역을 지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결혼이 많아서 자식이 태어난다 한들 양인의 숫자 증가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멀쩡한 양인이 이제 천민 집안에 포함이 되는 꼴이니까 손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머니가 양인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개정된 법을 봐야겠죠? 개정된 법을 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머니가 양인이라면 자식을 양인으로 만들자. 이런 형태의 결혼 형태가 많으니까 어머니를 양인으로 만들어버리자 하는 그런 법을 제정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노비 종모법이라는 것입니다. 노비는 천한 노비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양인인 경우가 많으니까 양인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양인이 증가하게 되면 양인 전체가 부담해야 될 세금을
어쨌든 나눠받게 되니까 당연히 세금 부담이 줄게 된다라고 하는 해결책을 제시를 한 거죠. 밑에 나와 있는 여기 재상도, 이 우의정에 해당되는 조문명도 찬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양인이 줄어드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바로 영조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친의 역을 따라라. 공노비, 사노비를 막론하고 어머니가 양인이면 자식도 양인이어서 양인 전체의 수를 늘려서 세금 부담을 줄여라 라고 하는 사료라는 것입니다. 이 사료는 당시에 정말 많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양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사회 현실, 그리고 천민 남자와 양인 여성의 결혼 형태가 또 많았다는 걸 여기다 보여주기도 하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변화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자료니까 꼭 잘 체크해 놓도록 하시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와 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에 아까 봤던 것처럼 그 조선 후기에 좀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 양인에서 좀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양인 신분 구성에서 좀 변화가 나타나는데 양인 전체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지배층에 해당되는 양반은 수가 제일 적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인이 될 것이고 대부분은 이제 상민이 되는데 이 시기로 갈수록 점점 시대가 흐를수록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양반의 수가 대폭 늘고요. 상민의 수는 대폭 감소를 합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민은 줄고 양반은 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양반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양반이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도 좀 보시겠습니다만 그 공명첩이나 납속책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도 됩니다. 공명첩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는데 이름이 비어있는 임명장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비어있다는 거 무슨 소리입니까? 이름을 아무나 써도 된다는 거죠. 그죠? 양반이 되는 방법을 보면 자, 공명첩을 사거나 납속책, 이름이 비어있는 임명장을 누구한테 주겠어요? 국가한테 공헌을 많이 한 자에게 주겠죠? 국가에 쌀을 많이 납부하면 이름 빈 임명장을 줘버리는 겁니다. 납속책도 마찬가지로 곡식을 바치는 걸 얘기해요. 이런 경우로 신분을 사버리는 겁니다. 명예직 벼슬을 사버려요. 명예직 벼슬을 사면 그 명예직 벼슬에 맞는 신분이 보장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유학이라고 하는데, 유학은 어디 다른 나라로 가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유학은 그러니까 이 향촌 사회에서 뭐 향교라던가 이런 지방 교육기관에 등재되어 있는 학생을 가리키는 겁니다. 학생. 어디 다른 나라로 유학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 준비생이 되는 거예요. 유학이 되면. 그죠? 국가교육기관이 학생이 되면서 과거 준비생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또한 이런 세금에서, 여러 세금에서 좀 면제를 해주기도 해요. 아무튼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세금을 빼거나 또는 실제로 양반 신분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있고, 이 양반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양반 신분을 아예 사버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족보를 매입한다던가, 네, 족보를 매입하는 방법도 있죠. 네, 뭐 아무튼 이런 방법 등등으로 이 신분을 아예 사서 새롭게 올라가는 경우도 종종 등장을 해요. 관련된 부분을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하늘이 백성을 낳았는데 그 백성이 넷이다. 그중 가장 귀한 것이 선비인데 양반이라고 불리며 이익도 막대하다. 뭐 하면서 양반의 이익을 쭉 적어놓고 있습니다. 쭉쭉쭉. 그래서 뭐 문서를 조금 글 공부를 조금 하면 진사는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문학과 관련 문학 그런 걸 배우다 보면, 특히 고전 문학을 배우다 보면 무슨 진사, 뭐 김진사, 뭐 맹진사 이런 식으로 진사가 참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분 보장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정선 한 고을에 양반이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는 매우 가난하여 환곡을 타먹은 것이 쌓여서 천섬을 지었다고 합니다. 환곡이라 함은 가난한 백성들을 농번기에 구제하기 위해서 쌀을 빌려주는 제도죠. 양반이 가난하여 쌀을 타먹었는데 무려 1000섬을 졌답니다. 이자가 붙은 거죠. 그 동네 부자가 이 소문을 듣고 가족끼리 회의를 열어 말했다. 저 양반이 환곡을 갚을 길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우리가 차라리 양반 자리를 사버리자. 1000섬 주고 사면 우리가 이득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신분제의 동요 내용을 고전 소설로서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바로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럼 선생님 모든 사람들이 다 양반이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다 세금 안 내겠네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국가를 운영하려면 결국 세금을 내야 되고, 세금의 면제 혜택이 많은 양반보다는 세금을 충실하게 납부하는 양인, 이 상민 계층이 충분하게 확보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줄어든 상민들이 세금을 많이 질 수밖에 없어요. 왜? 국가의 세금은 총액제로 운영이 되니까. 총액은 정해놓고 그걸 사람에 매치시켜버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엄청나게 상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든 길을 쓰고 신분을 사서 올라가고, 신분을 사서 올라가면 그만큼 상민의 수는 줄고 세금 부담 늘고, 그 세금 부담 피하기 위해서 또 뭐 도망을 치던가 또는 양반의 신분을 사거나 이러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계속 악순환이 되어서 결국 국가가 큰 위기를 겪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신분제는 단순히 어떤 신분의 변화를 넘어서 국가 전체의 운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뭡니까? 다음 뒷장이죠. 뒷장을 넘어가 보시면 향촌 지배체제와 관련된 글이 나와 있습니다. 예안향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안이 바로 어디냐면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지역입니다. 안동 지역인데요. 여기 나오는 향약입니다. 그러니까 향약은 뭐냐면 향촌 사회의 약속이에요. 향촌 사회의 약속을 우리가 향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향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보면 자, 뭐 염치를 돌보지 않고 허물고 더럽히는 자, 유양소에 은은에 복종하는 자, 유양소 밑줄 한번 그어보시죠. 도리어 원망을 품는 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쭉쭉쭉쭉쭉 보면은 뭐 나쁜 놈들 이런 얘기 쭉 나와 있죠. 특히 또 이 밑줄 그어보면 수절하는 부인을 유인하여 더럽히는 자 등은 처한다, 극벌에 처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향약은요 여러분 향촌사회의 약속이에요. 우리 이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약속을 한 건데 이 향약은 우리가 조금 좀 이렇게 뜯어볼 만한 게 좀 있어요. 자, 좀 비교를 좀 해보면요. 자, 이 고려와 조선의 이제 좀 상황을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향촌 지배를 좀 비교해 보면 고려는요, 아시는 것처럼 그 불교가 대세인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불교와 관련된 그러한 공동체가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고려는 이 향도라고 하는 이 불교 공동체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교의 가치관과 되게 비슷한, 예를 들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무병장수해서 깨달음 얻고 해탈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같은 불교적 가치관에 매우 가까웠어요. 그에 비해서 조선은 이 향도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향약을 실시했는데, 향약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로 유교적 가치관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하고 효도하고 이웃사촌 간에 허물이 없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물론 뭐 향도에서도 그런 가치관을 강조했겠지만요. 특히나 여기 나와 있는 것, 이 예안한양을 주도한 사람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황이 바로 누굽니까? 조선에서 이 유학자로서 가장 명망이 높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죽이나 이황이 남긴 그런 역사적 영향력이 중요하면 우리나라 지폐에도 이황이 그런 사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림이요.
바로 그렇거든요. 이 유학자였던 이황이 이 경상북도 안동에 가서 예한한양을 주도하면서 바로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조선에 넘어오면 이제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이 지방 공동체들이 이 향촌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여기다 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게 있습니다. 바로 유향소라는 거죠. 유향소. 자, 유향소라는 게 있는데요. 자, 유향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일단은 이 유향소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유향소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지방 양반들이에요. 지방 양반들이 보통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만 수령의 자문을 맡기도 하고요. 또는 견제하는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방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보통 그 지방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하게 돼요. 2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지방 실정을 모르는 또는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그런 사또 원님들이 있어서 만약에 횡포를 부리려고 하면 유향소의 지방 양반들이 의견을 모아서 수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유향소죠. 양반들은 기본적으로 유교적 소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향소 또한 어떤 유교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유향소 중심의 지방 공동체에서는 당연히 유교적 가치관이 존중될 수밖에 없겠다는 건 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향촌사회는 자, 유교 국가인 바로 조선에 맞춰서 이런 유교적 가치관으로 정비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거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건 크게 두 가지를 보면 된다고 했어요. 물론 남성과 여성의 지위를 논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더 많은 여러 가지 가치관이 포함이 돼야 돼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자료로서 보통 확인할 때는 크게 보면 두 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파트를 좀 다룰 때는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가 두 개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뭐랑 뭐였죠? 자, 첫 번째는 상속과 관련된 거라고 했죠? 두 번째는 재혼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를 보면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전근대적인 관점에서, 현대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전근대적인 관점에서는 살펴볼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재밌는 거는 조선 전기까지는 고려시대와 크게 차이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상속에 있어서는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남녀 모두 균등 분배를 했어요. 남녀가 균등 분배를 합니다. 재혼에 있어서도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제약이 없었어요. 크게 제약이 없었습니다. 큰 제약이 없어요. 없는데 조선 후기 여기서 이제 이 자료를 통해 먼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무릇 자손에게 유서나 훈계하는 글을 남기는 것, 노비와 땅, 집을 나누는 것은 한 집을 다스리는 것이다. 어찌 아들과 딸을 구별하고 밑줄 쫙 긋고요. 외손과 친손을 구별하겠는가? 밑줄을 쫙 그어보세요. 그죠? 아들, 딸, 외손자, 친손자 왜 구분하냐? 다 내 자식이 내 자식들인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속과 재혼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없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가서 이 조선 후기에 등장한 글을 하나 볼게요. 조선 후기에 등장한 글을 보면 여기서 이제 좀 내용이 바뀝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비와 자식 사이에 오타가 나왔습니다. 지식이 아니고 자식이죠, 그죠? 오타 고쳐주세요. 미안합니다. 자식 사이의 정의라는 면에서 본다면 아들과 딸 사이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기서 밑줄 그어볼게요. 밑줄 그어보세요. 생전에 봉양할 방법이 없고 사후에 제사의 예마저 차지지 않는데 어찌 유독 재산만은 남자 형제와 균등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느냐. 그러므로 딸들은 재산의 3분의 1만 나누어 갖도록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분명히 고려의 사회 얘기할 때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데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 상속은 기본적으로 제사와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균등하게 한다는 것은 자식들이 균등하게 부모를 봉양한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의미를 하는데 조선 후기에 가면 그게 바뀐다는 거겠죠. 쉽게 말하면 무슨 소리냐. 조선 후기로 가면 이러한 제사를 남성들이 지게 되고 여성은 제사의 의무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사를 지낼 때 뭐 제사 음식 만들고 그런 준비를 하는 건 결국 또 여성의 노동력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이제 중요한 건 제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남성들이 이제 독점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오해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남성들이 이제 제사를 독점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상속 또한 남성들 위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조선 후기에 가서는 상속이 남자 위주로 가게 되는데 심지어는 시간이 더 흐르다 보면 어떤 일까지 발생하게 되냐면 남자 위주에서 적장자 위주로 가게 돼요. 쉽게 말하면 첫째 아들, 적장자라 하면 본부인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첫째 아들만 재산을 모두 다 받고 나머지 자식들은 그나마도 못 받는 이런 형태로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남성들이 제사를 하게 되고 아들들이, 그리고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이 제사를 도맡게 되면 바로 그러한 상황을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재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혼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조선 전기까지는 크게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제약을 두려고 한 시도들은 있어요. 조선 성종 때 과부의 자식들은 재혼한 과부의 자식들은 뭐 예를 들어서 과거 시험에 제약을 둔다던가 하는 시도는 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조선 전기까지는 큰 제약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비교는 좀 해봅시다. 이렇게 성종 시절에는 좀 제약을 두려고 했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넘어오면서부터는 제약이 생깁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제약이 생겨요. 제약이 큼. 그러니까 재혼한 부인의 자식을 처벌하는 걸 넘어서 재혼을 한 부인도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탄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재혼이라는 거 자체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니지만 재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처지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점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이 신분제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문제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아까 봤던 사료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키워드를 체크해보자면 의관과 역관 체크하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문무관직에 쓰려고 하는데 돼 있죠. 그죠? 양반사족이 아닌데도 뭐 이런 식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거 우리가 아까 봤던 내용입니다. 비슷한 사료죠. 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고 그들은 당연히 뭡니까? 의관과 역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로 중인계층이죠. 천천히 보면 사출도, 여러분 사출도는요. 이 부여의 군장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부족장들. 그러니까 틀리고요. 자, 공험전을 지급받았다. 이거 적으면서 좀 해볼까요? 자, 보면 자, 1번은 부여의 부족장에 해당하는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고려의 문벌에 해당을 하고요. 3번은 뭐 신라의 진골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 4번은 신량 역천으로 분류가 된 거는 조선시대 이는 맞는데 이건 조선 그냥 양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신량 역천은 신부는 양인이나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이 없고요. 양인 중에서도 뭐 상민에 가깝겠죠.
그다음에 정답이 5번입니다. 과거 시험에서 잡과라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뽑는 그런 시험을 통해 선발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신라의 화백회의는 꼭 진골이 아니고 그냥 신라 귀족이라고만 적어 놓을까요? 네. 성골이 포함될 수도 있으니까.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적절한 것은 정조실록 보면 키워드 체크해 볼게요. 공명첩 나와 있고요. 뭐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낮은 자라도 문반, 무반의 자리를 얻을 수 있다. 양반이 될 수 있다. 밑에 것도 보면 중인과 서울의 벼슬길이 맞게 원통하고 답답하다. 이거 아까 우리 비슷한 자료 보고 있죠? 비슷한 자료 봤었죠? 네. 즉, 이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를 하면 결국 뭐겠습니까? 자, 신분제가 변동하고 있다. 공명첩 이름 빈 임명장 사서 신분 사버려요.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인과 서열이 벼슬길 막혀 답답하다.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정답을 찾아보면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정답은 2번.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동과 관련된 자료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돈을 주고 신분을 사거나 신분의 제약에 막혀 있는 중인 계층이 이제 반발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조선 후기의 신분제도는 확실히 좀 다양한 변화의 측면이 있어요. 과거의 제약을 허물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둬서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